자, 오늘 나갈 부분은 새로 드린 프린트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좀 다룰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라고 하는 한자는 전줄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비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가 다른 수의 몇 배를 포함하는지를 나타내는 비교 관계입니다. 뭐 대개는 A 대 B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대개는 뒤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요, B를 기준으로 A 안에 B가 몇 개가 있냐, 안에 포함된 개수, 를 이제 B로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 3대 2 정도 되면은 3 안에는 2가 1개 반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수가 몇 개가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수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A 대 B라고 하는 B는 그 B분의 A라는 분수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제 B라고 부르고 이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대 B는 B를 기준으로, B를 분모로 하는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비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대 1이다. 뭐 2대 1이라는 것이 2대 1이라는 거지 그것을 분수로 2라고 쓸 수 있다.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관습적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니까 뒤에 것을 기준으로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것을 비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눌게요. 이렇게 분수 형태로 주어진 비율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같은 단위를 쓰고 있는 것하고 다른 단위를 쓰고 있는 것으로 크게 가르겠습니다. 같은 단위를 쓴다고 하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소금물의 농도 같은 것은 소금물의 질량분의 소금의 질량이죠. 그래서 그램분의 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단위의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하면은 그것은 이제 비율. 여기서 이제 레이시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단위, 예를 들어서 이제 속도는 뭐 시간분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은 시간의 단위는 뭐 hour, h,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 이게 단위가 다르죠. 이게 다른 단위의 분수로 구성된 것을 레이트라는 것으로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단위, 다른 단위를 둘 다 이제 비율이라고 놓고 레이시오와 레이트를 크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근데 내용상으로는 구분이 되죠. 내용상으로는 같은 어떤 그람이라는 어떤 질량에 대한 비를 구하는 것을 레이시오, 그리고 다른 단위, 시간분의 거리라는 다른 단위의 분수는 레이트. 이게 명확히 좀 구분되는 내용상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뭐 국내에서는 크게 이제 구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은 비율이라고 보질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잘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좀 다른 단위를 쓰든 같은 단위를 쓰든 간에 같은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 그래서 비율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면서 추상화 능력을 이제 배우는 것이니까 다른 단위건 같은 단위건 상관없이 하나의 어떤 분수 형태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 다 2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의미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현실 속에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의미는 다르지만 같은 수식 취급을 하면서 연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은 좀 쉬운데 막상 이제 저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전혀 다른 것들을 갑자기 막 끌어다 쓰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래도 돼?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됩니다. 그게 수학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레이시오, 레이트라는 두 개의 어떤 약간 뭐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비율이라는 같다라는 것에 좀 더 강조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식이라는 또 용어가 있는데요. 비례식은 두 비가 서로 같음을 등식으로 표현하는 것. 두 비입니다. 붙여서 두 비가 아니고 두 비가 서로 같음. 뭐 예를 들어서 A 대 B는 C 대 D다. B가 같음을 연결한 식을 비례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식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비례 관계에 있다. 얘기를 하고, 뭐 영어로는 이걸 프로포션, 이렇게 이제 쓰고, B는 레이시오, 비율도 레이시오를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비례식은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는 비율로 다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B분의 A는 D분의 C다라는 식으로 다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X자로 곱해서 정리하면 또는 옆으로 넘겨서 통분합니다. 그러면 통분하면 BD분의 AD는 BD분의 BC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럼 분모는 같으니까 결국 분자 AD는 BC다라는 식을 얻게 되는데요. 이 형태를 잘 보면은 간단하게 이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뭐냐 하면 이 X자 곱하기라고 흔히 부르는 거죠. AD 부분하고 BC 부분 X자로 곱해서 각각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통분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자, 그래서 비례식이 나오면 A 대 B는 C 대 D와 같다라고 돼 있으면 AD는 BC다라는 식으로 바로 연결이 되겠고 그 꼴을 봤더니 결국은 그걸 내항이라고 하는데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죠. B하고 C를 곱한 것하고 외항이라고 하는데 A하고 D 두 개를 곱한 것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비례식 나오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여기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종종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게 되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만 좀 이해를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참 쉽죠? 그래서 비와 비율, 비례식에 관련된 어떤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뭐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뭐 그냥 이 정도로 좀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식은 지금 두 개짜리, B가 두 개짜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건데요. 세 개짜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도 조금 보고 갈게요.
자, 시멘트 대 모래 대 자갈. 콘크리트를 연구하는 회사에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의 비가 얼마일 때 가장 최적의 시멘트가 만들어지는가, 이것을 연구를 했더니 결국 1대 2대 4의 비율일 때가 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례 관계가 두 항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 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례식이 이렇게 항 3개짜리로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는 이것분의 이거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좀 해석이 달라요. 여기서 분모 이것을 이제 분수식으로 고쳤을 수가 있는데 1분의 시멘트,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이죠. 모래하고 2분의 모래, 4분의 자갈. 이와 같이 A 대 B 대 C가 D 대 E 대 F라고 되어 있으면 순서대로 이것분의 이것, 이것분의 이것, 이것분의 이것. 즉 뒤에 있는 것을 역시 분모로 놓고 이러한 비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분수식으로 고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이상의 비례 관계가 주어진 문제가 식을 보시면 이렇게 가볍게 이제 바꾸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1대 2대 4라고 했으니까 시멘트는 뭐 K라고 한다면 모래는 2K, 자갈은 4K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것을 1로, 2로, 4로 나누는 게 몽땅 다 K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관습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의미가 통하도록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이렇게 B는 비율로 바꿀 수 있다라는 커다란 원칙 아래서 뒤에 것을 분모로 놓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아까의 차이점, 이게 약간 혼돈이 될 수 있는 게 A 대 B는 C 대 D라고 했으면 B분의 A가 D분의 C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례 관계에 이 비례 항 자체가 분모로 내려가는 것이었는데 3개 이상으로 바뀌니까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이 다 분모로 간다, 이렇게 좀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데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3개 이상의 비례식이 나올 때랑 똑같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분의 A가 D분의 B다라고 해석하면 이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르면 C분의 A는 D분의 B다, 이렇게 이제 바꿨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X자 곱하기로 진행하고 나면 AD는 BC다,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얘를 이렇게 해석했으면 오히려 좀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B라고 하는 것을 바로 비율이라고 바꿔 쓰기 위해서 얘네 둘만 있을 때는 이것이 분모였는데 옆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고 나면은 분모가 될 수 있는 게 뒤편에 다 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같은 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B가 나왔을 때 그것을 비율로 고치는 것, 즉 분수로 고치는 거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2개 이상의 B가 나왔을 때 비례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비례식이라고 하는데, 비례식도 역시 비율식, 분수식으로 고쳐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종의 약속 같은 거니까, 이런 기호를 어떻게 식으로 바꿔 쓸 것인가에 대한 약속 같은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 제가 또 비와 농도, 속도, 기울기라는 얘기를 적어놨는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비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즉, 비율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농도, 속도, 요겁니다. 요거하고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1차 함수를 배우면서 기울기라는 개념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하죠. 어쨌든 다 분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수 형태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율이죠. 그래서 비율의 대표적인 문제로 요거 3개, 농도 문제. 농도는 소금물의 질량분의 소금의 질량. 분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비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속도 문제. 속도는 움직인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 제한된 시간 안에서 움직인 거리라고 이제 놓으면 되겠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실은 위치차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간의 차이분의 위치의 차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거리라는 표현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엄밀하게는 위치차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위치차가 바로 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리라고 쓰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엄밀하게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조금 엄밀하게 이제 다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라는 게 있는데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자, 어쨌든 분수로 다 되어 있어요. 분수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도나 속도를 1차 함수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x를 소금물, y를 소금, x를 시간, y를 거리라고 배치해버리면, 그렇게 약속해버리면 농도나 속도는 몽땅 어떤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프 위에다가 놓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식으로 이 농도와 속도의 변화를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좀 약간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뒤에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한참 되겠네요. 방정식 할 때 그때 좀 본격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라 보이는 내용을 이 하나의 어떤 이 관점에서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수학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같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유리수, 무리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뭐 크게 설명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정의만 딱 언급하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정리들, 증명 같은 거 연습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실수 체계 전체를 그냥 소개하는 정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실수라는 것을 크게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나누죠. 실수라는 것은 17세기 데카르트가 실수와 허수를 구분하면서 그때 실수라는 말을 처음 씁니다. 17시 데카르트가 명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있던 유리수하고 무리수라는 것을 합쳐서 실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유리수는 정의가 이거예요. A분의 B꼴. 근데 A, B는 정수입니다. 정수의 분수 형태를 유리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분모는 0이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그 하느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분모는 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수학에서는 아무리 부처님이나 알라, 뭐 하느님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분모는 0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분모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 아인슈타인 천재가 와가지고 막 내가 뭐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 분모를 0으로 하는 수학을 옛날에 만들어 갔는데 뒤죽박죽이 돼서 수학이라는 체계가 성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놓는다는 게 굉장히 큰 모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정의를 할 수가 없더라. 어떻게든 정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이제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는 분모를 0으로 두는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학 전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분모는 0이 아니다는 언제나 분수꼴이 나오면 언제나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방정식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 조건을 놓쳐가지고 많이들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이 와도 안 됩니다. 분모는 0이 아니다. 그리고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되는 것을 유리수라고 부른다. 무리수는 무엇이냐? 이런 꼴로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유리수가 아닌 것이죠. 이것을 무리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의 자체가 실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처음에 비롯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무리수라는 것, 그러니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면서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루트 2를 그렇게 놨더니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일레셔널하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이제 받아서 이제 무리수라는 표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것을 증명한 게 교과서마다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증명한 방법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 자, 그래서 그때 무리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비합리적인 irrational 요 말을 받아서 유리수가 됐고 그렇다면 무리수가 됐고 유리수는 레셔널이겠죠. 그래서 이성적인 수, 이치가 있는 수, 이치가 없는 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유리수, 무리수라는 용어가 거의 직역이죠. 영어의 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한데 정의를 보자면 유리수는 정수의 비로 표현이 되는 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뭐 일본 학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국내에서도 유비수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수 개념이 뭐 많지 않았잖아요. 뭐 실수라는 개념이 없었고 정수하고 분수 정도 알고 있다가 그게 아닌 수가 나오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수다라는 표현을 그때 한 건데 지금 저희는 이제 실수 체계도 있고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허수도 배우고 또 대학교 가면 또 서원수라는 것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수가 엄청나게 다른 수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다 이런 게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당시에 약간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된 명령이 된 무리수라는 표현은 실은 이 정의에 맞춰서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된다라는 것은 비례가 있는 수다, 유비수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주장에 꽤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수라고 부르고 있지만 뭐 이게 이성이 있고 이성이 없겠습니까? 정의대로 분수로 표현될 수 있다.
정수의 분수로 표현될 수 있다. 유비수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싶고, 따라서 무리수는 무비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뒤에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했으니까 우리 교재 좀 읽어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략적인 개요상 유리수, 무리수라고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배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비가 있는 수, 비가 없는 수, 정수비가 있는 수, 정수비가 없는 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정의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유리수에 관련된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증명 이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 증명은 어떻게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논리학도 이제 거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증명법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기루법이라는 것으로 증명하는데요. 기루법의 근간은 모든 것은 참 또는 거짓이다.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지 둘 다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논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배중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개를 다 취할 수 없다 이런 것인데 그렇다면 기루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흑백 논리예요. 루트 2가 유리수가라는 것이 모순이 생기면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됨을 보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P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루트 2라면 무리수다. 이것을 보이고 싶은데 이걸 보이기 위해서 보일 방법이 좀 마땅하지가 않죠? B로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것을 보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간 거예요.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놓고 쭉 진행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유리수라고 놨던 게 잘못이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기루법입니다. 그래서 예로 지금 증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루트 2면 무리수다라는 것의 기루법은 뭐냐 하면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루트 2가 유리수, 결론을 부정했죠.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자. 이렇게 놓으면은 모순이 생긴다. 이거를 이제 보이면은 이 모순의 그 이유는 무리수인데 유리수라고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리수라고 놓으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무리수구나. 이렇게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커다란 논리는 이거예요. 루트 2가 만약 유리수가 된다면 모순이 생기니까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자,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A분의 B라고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A, B는 서로 소인 정수입니다. 자, 뭐 약분을 다 시키고 더 이상 약분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기하분수라고 할 텐데 기하분수 형태. 이 서로소라는 게 지금 조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소인 정수라고 처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 여기서부터 이제 모순을 이끌어낼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A, B는 서로소라고 놓고 일단 이렇게 설정했어요. 유리수라고 놓은 거죠.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이 된다라고 가정하자. 해놓고 루트 2라는 거를 어떻게든 좀 없애보려고 하는 거죠. 루트 2는 아직 저희가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정의를 안 했나요? 그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루트 2는 뭐냐 하면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죠. 그거를 루트 2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라는 기호를 좀 없애서 우리가 편안하니 정수꼴로 만들어 주려면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제곱하면 여기는 2가 되겠고 여기는 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이제 바뀔 겁니다. 양변을 따로따로 제곱했어요. 여기도 제곱하고 여기도 제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b제곱은 2a제곱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자, b제곱은 2a제곱이 되는 순간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짝수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가 홀수일 수는 없잖아요. 홀수를 제곱하면 짝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b는 짝수였다. 2b-로 표현이 가능한 어떤 수가 된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이걸 다시 이 식에다 대입해요. 그러면 2b- 제곱이니까 4b-의 제곱은 2a제곱이 되는데 2를 약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a제곱이 짝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a제곱도 홀수는 아니잖아요.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가 되니까 짝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a도 짝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도 2a-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순간 모순이 되죠. 어디의 모순이죠? 서로라고 했거든요.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둘 다 짝수가 돼버려서 2로 또 나누어 떨어지게 되는 수가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은 어디서 나오느냐? 루트 1을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는 데서 나왔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하면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테니까 모순이 나와서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없다. 즉 루트 2는 a분의 b꼴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무리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류법이에요. 저희가 이제 기류법은 좀 너무나 당연하거나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모를 때 참 많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은 루트 2는 무리수라는 건 이제 저희가 거의 상식처럼 나중에 받아들여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당연한 것이라 느껴지는 거를 갑자기 증명하라고 하면은 좀 증명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기류법을 저희가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증명의 약간의 테크닉 같은 거니까 기류법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 같은 거 또는 어떻게 좀 증명하기 좀 까다롭다 싶으면은 거꾸로 증명하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아니라고 가정해서 모순이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증명을 시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으로 꽤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이 기류법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증명했어요. 그 철학자인데 참 대단하죠. 이 수학적인 어떤 이 논리적인 모습. 그렇게 해서 이 증명하면서 결국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놓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무리다.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결국은 무리수다. 이렇게 용어가 이제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엄밀하게는 b가 있는 수냐 없는 수냐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대략적인 이제 무리수 어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를 했고요. 이제 유리수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유리수는 다시 분류가 가능한데요. 유리수 안에 정수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 분수꼴이겠죠. 분수꼴. 얘는 분수는 아니니까 분수가 아닌 것하고 분수꼴하고 두 개를 다시 나누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또 갈립니다. 이것은 그 유언소수로 끝나는 것하고 무언소수로 가는 것. 이렇게 또 크게 나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분의 1 같은 거. 2분의 1 같은 것은
유한소수죠. 0.5 딱 끝나는데 무한소수는 3분의 1, 0.333333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런 것들로 다시 나눕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제 생각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수하고 딱 떨어지지 않는 수로 갈리더라. 뭐 이 정도 그냥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수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소수는 유리수, 무리수랑은 좀 상관없이 진법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를 이거 소수, 뭐 수라고 했으니까 실수겠죠. 실수 범위 안에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를 소수, 뭐 작은 수다 해서 작은 소자를 쓰죠. 소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뭐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전에도 잠깐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소수하고 또 다르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소수는 바탕소를 쓰죠. 바탕소. 바탕이 되는 수. 얘는 작은 수. 둘 다 그 한글말로는 똑같은 표현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 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그 일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를 가지지 않는 이런 수가 되는 거죠. 전에 다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소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 그래서 작다는 의미에서 그냥 작을 소자를 써서 소수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수점에 의해서 표현이 되죠. 소수점 이하의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수는 다시 또 분류가 되는데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로 나눠요. 방금 전에 봤던 이런 것들입니다. 뭐 2분의 1 같은 거 0.5는 딱 끝나는 수고 3분의 1은 0.333333 땡땡땡땡 무한히 이렇게 내려가는 수죠. 이렇게 이제 형식적인 모습에서 좀 분류를 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도 있다 정도로 그냥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무한, 제가 왜 이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무한이라고 하는 게 실은 진법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3분의 1은 십진법에서는 이렇게 무한소수지만 삼진법으로 가면은 그냥 0.1이에요. 0.1, 3 이렇게 씁니다. 유한소수죠. 그래서 진법 때문에 유한무한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십진법 상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만 진법만 바꾸면은 무한소수는 유한소수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0.5 같은 거는 삼진법으로 무한소수가 나오겠죠. 이게 그래서 유한무한을 따지는 거는 실은 그 십진법이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분모가 2 곱하기 5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소수를 표현할 때 2 곱하 2라는 소수, 5라는 소수로 표현되는 분모를 가진 상태에서 분자에다 뭔가를 올려놓은 이런 수기 때문에 이게 잘 약분이 되면 될 수 있는 수가 나오면 유한소수가 되는 것이고 약분이 안 되면 무한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자 부분이 제가 2와 5라는 그 소수 이외의 다른 소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무한소수가 될 수밖에 없죠. 분자가 그 2, 5만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 분모죠, 분모.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 같은 거는 분모가 2, 5로 표현이 안 되는 수예요. 그래서 분모가,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한소수가 되려는 그 분수라고 한다면 이 분모가 2, 5만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 무한소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십진법 자체가 분모가 2하고 5로 표현되는 분모를 가지고 있는 분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애초에 분모 자체가 2, 5로 표현이 안 되는 3 같은 거. 그렇다면은 3분의 1, 7분의 1, 9분의 1, 11분의 1 이런 것들은 무한소수가 될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소수가 나오는 분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 분모가 2, 5만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 소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소인수분의 결과 2하고 5 이외에 다른 소수를 가지고 있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유한무한은 크게 의미가 없다. 진법에 따라서 다르고 진법을 구성하고 있는 소수가 아닌 소수가 등장하게 되면 무한이 될 수밖에 없다. 어느 진법을 택해도.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간단한 예로 3분의 1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리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고 또 이 분수꼴 유리수는 다시 두 개로 나뉜다. 유한무한으로 나뉘는데 이건 뭐 진법 때문에 유한무한이 갈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분수는 유리수하고 달라요. 이것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리수라고 하면 분수꼴은 맞는데 AB가 정수여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유리수라고 하고 분수는 2분의 루트 3처럼 정수가 아닌 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도 분수가 될 수 있죠. 무리수가 포함됩니다. 분수가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리수를 품는 개념입니다. 분수가 훨씬 더 크고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용어가 살짝 뭐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셔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높아심에 다른 것이다. 유리수는 정수로 이루어진 분수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 이렇게 정수가 아닌 수로 만들어진 분수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수하고 소수, 그리고 간단한 어떤 무한이냐 유한이냐를 가르는 방법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3페이지입니다. 교재 3페이지에 2번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1번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세요는 조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순환소수라는 게 뭔지도 좀 말씀을 아직 안 드린 것 같은데 순환소수가 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순환소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3분의 1이 0.333333 땡땡땡 가잖아요. 이거를 0.3하고 동그라미 위에 딱 찍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환마디라고 하는데요. 순환하는 부분을 시작점, 끝점을 점을 딱 찍어서 표현을 해줘요. 그것을 이제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계속 똑같은 수가 반복이 되니까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0.9999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 찍은 거는 0.99999999999999 비둘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공식처럼 좀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집에는. 근데 저는 뭐 그 공식을 외워서 빨리 푸는 방법도 뭐 하나의 방법이지만,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굳이 공식을 안 외워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식 외워가지고 자꾸 문제 풀고 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용도 모르면서 답을 자꾸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은 최대한 외우지 말고 풀이 요령을 기억하세요. 풀이 요령을 알면 변화된 문제가 나와도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하면 구하고자 하는 수를 는 x라고 놓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기억하세요. 는 x라고 놓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명명하는 거. 그래, 너를 x라고 할게 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냥 대상을 명확히 지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그 문제 같은 것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너는 X다라고 딱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어떤 의미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과정인데 이거 저기 그 친구들한테도 개똥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야라고 딱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친구랑 나의 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x라고 명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돼요. 문제풀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x라고 놨죠. 그러면 이 반복되는 것을 뒷부분을 싹 다 지우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을 싹 다 지우기 위해서 반복되는 마디만큼의 배수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반복된 마디가 10분의 1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10을 곱해요. 10을 곱하면 9.9999999 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10배를 해서 하나 더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빼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가 크니까. 그러면 좌측은 9가 나오고 우측은 9x가 나오죠. 그 순간 끝났죠. x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9999999 돼 있으니까 1은 아니잖아요. 1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1은 아닌 것 같은데 x라고 놓고 실제로 계산해 보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한히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딱 확정돼서 어떤 9999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끝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딱 고정된 상태고 고정된 상태에다가 10배를 해서 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뒤에 반복되는 것, 순환되는 것들이 공통으로 해서 싹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저희의 요령은 명명을 하고 몇 배를 해서 빼주면 뒤에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을 싹 다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1이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0.16 땡땡 이렇게 돼 있죠. 6에만 땡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0.1666 땡땡땡땡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이것을 분수로 이제 고칠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이걸 x라고 놓는 거. 이게 출발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x라고 놓고 이번엔 몇 배를 할까요? 순환마디가 하나짜리니까 이것도 10배를 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10배를 하면 1.666 땡땡땡땡이 되고 10x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뒷부분이 완전히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부터 6666 나오는 게 똑같이 돼 있어서
빼기만 하면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아까처럼 아래에서 위를 뺍니다. 그러면 1.5가 남죠. 1.5만 남고 그것이 9x가 돼요. x는 9분의 1.5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0을 곱해서 90분의 15로 갔다가 분자분모에 10을 곱했죠. 그리고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이 되겠네요. 30분의 5. 또 약분이 되죠. 6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x라고 명명하고 순환마디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배수를 곱해서 빼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똑같은 뒷부분, 순환되는 뒷부분을 싹 다 지워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당한 수를 곱해서 빼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14 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환마디가 14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14, 14, 14, 14 이렇게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x라고 놓는 게 일단 시작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곱하는 게 좋냐 하면 1414를 없애고 싶으니까 그냥 10만 곱하면은 한 칸 옆으로 갈 뿐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릿수가 두 자리라는 사실을 보면서 순환마디가 두 자리니까 두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100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314.14141414 이렇게 100을 곱하는 거죠. 그래야 뒤에 있는 이 14 부분이 완전히 똑같죠. 똑같아서 지울 수 있는 겁니다. 10만 곱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두 자리를 딱 이동해놔야 두 자리만큼 옆으로 간 다음에 또 1414가 반복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뺍니다. 그러면 313이죠? 4 빼기 3은 99x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x는 99분의 313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간단하네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 하고 나서 순환마디가 34입니다. 그러면 1.2, 34, 34, 34, 34, 땡땡땡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거를 x라고 두자는 거죠. 자, 그리고 순환마디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역시 100을 곱해서 정리합니다. 그럼 123.434 123.4343434 땡땡땡이죠. 그래서 이제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이 소수점 두째짜리 이하 부분 공통으로 나와요. 자, 이게 이제 100x가 됩니다. 그럼 변변 빼주는 거죠. 앞에 거는 123.4에서 1.1을 뺀 거니까 12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99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x는 99분의 122.2니까 10 하나 더 곱해서 1222를 990으로 나눠 놓은 것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약분이 되겠죠. 약분은 2로 약분해서 더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규칙을 보기에는 딱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중에 순환소수, 비순환 무한소수가 있는데 그거는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항상 순환소수가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나누다 보면 똑같은 수가 좀 반복되는 구간이 계속 나오게 돼서 유리수는 순환소수가 되고, 만약 무한대로 간다면 순환소수가 되고, 비순환소수가 되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그것도 뭐 증명하라고 하면 좀 불편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리수라면 항상 순환소수가 될 수 없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환마디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배수를 빼주고 정리하면 분수꼴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기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류법으로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무리수가 되면 순환소수가 될 수 없다. 요거를 지금 증명하는 요령을 제가 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리수라고 하면은 유한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유한소수가 되면은 그거는 유리수란 뜻이니까 안 되고,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가 되면 언제나 이와 같이 순환마디만큼 곱을 해줘서 빼주면 언제나 분수꼴이 나오니까, 순환소수면은 항상 유리수가 돼요. 그래서 무리수가 되면은 순환소수가 아닙니다. 비순환 무한소수가 나와요. 비순환 무한소수가 되는데, 그래서 순환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비순환 무한소수가 되는 거죠. 일단 유한소수는 무조건 다 유리수니까 됐고,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는 다 유리수로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남은 것은 비순환 무한소수밖에 없죠. 무리수는 비순환 무한소수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거 증명은 간단한 기류법. 순환소수가 된다고 가정하자 하면은 방금 전에 했던 방식대로 순환마디만큼 곱해서 빼주면은 깔끔하게 유한 숫자들로 정리가 되니까 분수꼴로 정리가 되죠. 정수의 분수꼴로 정리가 되니까 그 순간 유리수가 돼버리는 거죠. 순환소수가 되면은 유리수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니까 모순이 된다. 따라서 비순환 무한소수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무리수는 비순환 무한소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유리수가 되면은 유한소수거나 순환 무한소수가 나온다.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으니까 한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저희가 2번 문제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수가 유한소수가 될 조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될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한소수가 됐던 분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2분의 1, 4분의 1, 5분의 1, 0.5, 0.25, 0.2. 뭐 이런 것들은 유한소수가 되죠. 딱 정확하게 이제 딱딱 끝나는데 3분의 1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봤죠. 0.3땡. 순환마디에 3을 가지고 있는 무한소수가 나오죠. 그리고 6분의 1, 0. 얼마죠? 1 나누기 6 하면 0.1, 6, 4, 6, 4, 땡땡땡. 방금 전에 했었던 문제죠? 0.16 순환마디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한히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복해서 똑같은 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하고 이것의 본질적인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모를 봤을 때 이 분모가 2하고 5의 소인수로만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렇다면 이것은 유한소수가 됩니다. 하지만 2 또는 5가 아닌 다른 소수를 분모의 소인수로 가지는 순간 여기는 3이 있죠. 이거는 그 유한하게 딱 끝나지가 않죠. 이게 신기하게도 이제 서로 소라는 관점 그리고 소인수 분해라는 관점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이쪽에 소인수가 2하고 5로만 구성되어 있는 분수들은 유한소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분수들은 무한소수가 된다는 거죠. 무한소수가 되면서 순환소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성질을 저희가 깨닫는 거는 몇 개 해보다가 깨닫는 겁니다. 이거 뭐 처음부터 보자마자 딱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수들은 분모가 2하고 5의 곱으로만 딱 구성이 되어 있고 아닌 것들은 그 이외의 다른 어떤 소수들이 분모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소인수분해 한결과.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는 이 1이거나 이것이 뭐 10배, 1000배, 100배, 뭐 만배를 한다 하더라도 3이 그것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들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나머지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이고 여기가 2, 4, 5 이런 것들로 돼 있으면 여기 위에 올라가는 10의 거듭제곱들을 곱했을 때 언제나 약분이 되면서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수가 있는데 A분의 B꼴이 있는데 여기다가 10의 거듭제곱을 한 결과 정수가 될 수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유한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만약 유한소수라고 하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10의 거듭제곱 곱하고 나면은 언젠간 정수 표현이 될 거다. 그때 유한소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뭐 일리가 있죠? 예를 들어 뭐 0.1253 이렇게 딱 끝나는 소수가 있으면 그거는 만만 곱하면 딱 정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m에 대해서 10의 거듭제곱 곱하고 나면은 정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유한소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a분의 b는 정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눈 것이니까 이 분모는 10의 거듭제곱이라는 인수들 약분을 다 시킨다 하더라도 그 이 소인수 안에 a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와 5의 소인수로만 인수분해가 되는 수로 a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제가 간단한 증명 같은 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왜 2와 5의 소인수로만 구성됐을 때
유한소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증명을 말로 해드렸습니다. 자, 좀 약간 납득은 가실 것 같아요. 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이 오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유한소수의 어떤 특징을 하나 잡아서 보면은 결국 A가 10의 m을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 결국 10의 m의 소인수들 안에 다 있어야 되니까 2와 5라는 소인수만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십진법에서 무한소수인 것이 다른 집법에서는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다. 아까 3분의 1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분의 1은 삼진법으로 0.1이니까 그것도 좀 설명을 약간 드릴까요? 진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아래 이제 십진법에 관련된 얘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십진법은 대략 중국에서 4세기, 기원전 4세기 말에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이 생각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서양에는 17세기에서 확실히 표기법이 정착되었다. 이런 얘기를 좀 실어놨습니다. 이제 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쓰는 십진법에서 2022라고 하는 수는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2 곱하기 10의 3승, 0 곱하기 10의 제곱, 2 곱하기 10, 1승, 2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10의 3승, 10의 제곱, 10의 1승, 10의 0승에 해당하는 숫자들의 자리마다의 거듭 제곱이 곱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걸 다 더한 수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 소수점으로 내려가게 되면 2022.513 만약 이렇게 돼 있었다 하면 여기 있는 5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해 놓은 거고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 놓은 수가 다 덧셈으로 연결됐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진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진법으로 1011.011 이렇게 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2의 3승이 있고요. 여기는 2의 제곱이고 여기는 2의 1승, 여기는 2의 0승이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3승이 곱해진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곱하면 이제 10인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 곱하기 2의 3승이니까 8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이니까 2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더하기 1 곱하기 4분의 1, 1 곱하기 8분의 1이죠. 이진법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수는 십진법으로 고치면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거꾸로 이제 십진법으로 이렇게 적힌 거는 이진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자릿수마다 거듭 제곱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또는 하나씩 낮춰가면서 곱해서 십인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진법을 바꾸는 요령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진법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3분의 1 같은 경우는 삼진법으로 어떻게 되냐 이것인데요. 삼진법으로 거꾸로 볼게요. 0.1 삼진법으로 보자면 여기다 3의 마이너스 1승 곱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입니다. 얘가. 십진법으로 3분의 1은 삼진법으로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2진법, 5진법, 6진법, 7진법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것을 다시 십진법으로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이진법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잠깐 뭐 예로 하나 해볼까요? 십진법으로 되어 있는 수를 이진법으로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13 같은 수를 이진법으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로 나누세요. 2로 나누면 6이 12하고 나머지 1 남죠. 또 2로 나누면 3하고 나머지 0 남죠. 2로 나누면 1하고 나머지 1 남죠. 이렇게 적어놓고 거꾸로 적어주면 이게 이진법이 됩니다. 그래서 13은 1101 이진법.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삼진법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3으로 나누면 3, 4, 12하고 나머지 1 남고 3으로 나누면 1하고 나머지 1 남죠. 그래서 13은 삼진법으로 111이 됩니다. 자, 거꾸로 적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십진법을 삼진법이나 이진법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 왜 이런 거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진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은 2 곱하기 6 더하기 1이었죠?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6은 다시 2 곱하기 3 더하기 0이었죠? 그리고 3은 2 곱하기 1 더하기 1이었죠?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13을 2로 나누는 게 6이고 나머지가 1이니까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그 6을 다시 2로 나누는 게 3이고 나머지가 0이었죠? 6을 2로 나누는 게 3이고 나머지 0. 그리고 3을 2로 나누는 게 1이고 나머지가 1이었죠? 3을 다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 2를 다 배분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먼저 1에다가 곱해진 게 2의 3승이 곱해져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 3개 곱해서 1에다 곱했습니다. 또 요 1에다 곱한 거, 요 1에다 곱한 게 2의 3승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1에는 2의 제곱이 곱해져 있어요. 바로 요거죠, 요거. 그 옆에 있는 1은 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0은 이거죠. 그 옆에 있는 1은, 마지막 1은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나눈 나머지를 거꾸로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가 나머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가 얘 순으로 적힌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풀어 쓰게 되면 결국 이 옆에 곱해진 게 2의 3승, 이 옆에는 2의 제곱, 이 옆에는 2가 곱해지고 여기는 곱해진 게 없죠. 그래서 끝에는 더하기 1로 이렇게 다 끝내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진법으로 펼쳐 쓴 게 바로 요거죠. 2의 3승, 2의 2승, 그리고 1.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나누고 이 남는 나머지를 역순으로 적어준 것이 바로 진법에 해당하는 수가 된다. 뭐 증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법 바꾸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시면은 금방 뭐 잘 하실 것 같아요.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십진법과 소수 표현에서 뭐 간단한 역사 같은 거를 좀 적어 놨는데 참고로 읽어 보시고요. 이 소수 표기라든가 진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인류한테 정착된 건 아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 현대적 표기에 가까운 것이 16세기 돼서야 된 것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0도 안 썼거든요. 0 표기법도 없었고 아라비아 숫자도 뒤에 제가 또 이제 역사를 정리해 놨지만
그 16세기 정도 돼야 지금 아라비아 숫자 비슷한 형태가 돼요. 그전에는 인도에서 쓰던 아라비아 숫자, 인도 숫자죠, 원래는. 인도에서 쓰던 숫자들도 지금 현대에 쓰고 있는 숫자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모양이 변천되다가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수학이란 게 어떤 고정불변의 무엇이고 저희가 쓰고 있는 기호들이 한순간에 일시에다 이제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되게 공부할 때. 근데 그건 아니다. 보다시피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른 문자였다가 지금 이 문자로 만들어져 왔고 0이라는 것도 생기고 소수점도 생기고 해서 표기법이 근대화된 것은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동적인 어떤 역사의 모습을 보면은 저희가 수학을 너무 고정태,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딱 만들어져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불완전한 형태에서 완전형을 향해서 다듬어져 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왜 완벽하게 이걸 잘 이해를 못할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말씀을 제가 거꾸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수학 자체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출발해서 얽히설키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그 수학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고 만드는 그 수학을 하던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너무 공포감 같은 걸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지금 현 상태의 수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 정리된 수학을 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더 발전돼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수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훨씬 더 어려워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수학 공부라는 것을 어떤 완전한 대상에 내가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신 거는 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좀 불완전한 수체계라든가 수학이 이렇게 발달해온 모습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gödel이라는 사람이 불완전성 정리를 이제 증명하면서 그 어떤 공리체계 안에서는 증명 또는 반증할 수 없는 참인명제가 존재한다. 라는 걸 증명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떤 공리체계를 잡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학 내에서는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해서 완벽하게 증명을 못해요. 그렇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수학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수학이 사물을 바라볼 때 뭔가를 버리고 남는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면들이 나중에 드러나면서 그거를 또 보기 위한 방법론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사를 쭉 적어 놓은 이유는 이렇게 불완전한 수학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조차도 실은 역사적으로 정당하다.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다 이해하면서 온 게 아니고 오다 보니까 뭔가 수학 자체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역사가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틀을 갖춰놨지만 이것마저도 좀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완성형으로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학을 한 번에 이해 못할 수 있다. 그거를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까지는 그 아라비아 숫자도 변천사를 거쳐서 그 5페이지 그림 뭐 이상한 거 보이시죠?
꼬부랑꼬부랑 돼 있는 글씨들이 현대판 16세기 돼서야 좀 볼만한 아라비아 숫자가 되고, 그전에는 이게 뭔가 싶은 어떤 문자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재미있죠. 이 아라비아 숫자라고 저희는 이제 확실한 어떤 완성형을 보고 있지만, 그 완성형이 선택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약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페이지 제곱근과 실수인데요. 제곱근 아까 간단하게 무리수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제곱근하고 무리수의 관계도 좀 다시 설정을 하고, 제곱근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수라는 게 있었죠. 유리수 아닌 수. 무리수 안에는 제곱근 땡땡땡 같은 이런 걸 대수적인 수라고 합니다. 대수적인 수가 뭐냐 하면 이 다항방정식의 근이 될 수 있는 수들이에요. 근이 될 수 있는 수들, 대수적인 수라고 하고, 초월수가 있습니다. 초월수는 다항방정식이 근이 될 수 없는 수예요. 대표적인 뭐 예로 파이라든가 뭐 2라는 기호, 요거는 그 이과 학생들만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이거는 원조율이죠. 3.14 땡땡땡. 얘는 2.17 땡땡땡입니다. 2.71 땡땡땡. 그렇게 되는데, 자, 요것들은 어떻게 뭐 루트나 이런 걸로도 표현이 안 되는 수들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이거 증명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제가 뭐 그냥 그렇다고만 지금은 알려드리고, 나중에 관심이 생기시면 이게 방정식의 근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다항 방정식의 근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된다라고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생기시면. 이 대수적인 수라고 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n차 다항 방정식이에요. 다항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있는 수들이고, 대수적인 수 안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제곱근이 있는 겁니다. 제곱근, 거듭 제곱근이 있어요. 대수적인 수 안에는 당연히 뭐 유리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리수 안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무리수 안에서 대수적인 무리수하고 초월수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곱근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무리수라고 했을 때는 흔히 이쪽 무리수를 다루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좀 깊어지면은 원주율이야 워낙 좀 유명한 무리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초월수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곱근이 여기서 등장한다. 그래서 무리수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 제곱근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제곱근의 정의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정확하게 x제곱이 a가 되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그냥 정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2의 제곱근, 루트 2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이 2가 되는 x가 풀마 루트 2가 있는데, 일단 루트 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루트 2 두 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두 개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a의 제곱근하고 풀마 루트 2가 a의 제곱근이고요. 제곱근 a라고 하면 말 그대로 루트 a를 가리킵니다. 여기는 a가 있어야 되겠죠? 제곱근 a라고 하면 그대로 제곱근 a라고 읽은 거예요. 제곱근 a.
그래서 A의 제곱근은 풀마 제곱근 A입니다. 말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A의 제곱근은 X제곱이 A가 되는 X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기는 것이고, 제곱근 A라고 하면 그중 하나, 흔히 루트 A라고 부르잖아요. 제곱근을 루트라고 읽으면 되니까 루트 A입니다. 루트 A. 요거 두 개가 약간 다르다. 요거는 정이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A의 제곱근하고 A의 제곱. 잘 보시면 뒤에 근자가 붙어 있어요. A의 제곱근은 이거고 A의 제곱은 A 제곱이죠. 요 세 개, 두 개도 구분하셔야 되지만 별거 아니지만 이 근자가 하나 더 붙어 있으면 여기는 루트가 생겨 있고 제곱이라고 하면 제곱입니다. 이것도 좀 구분 좀 해두세요. 제가 단연간 학생들 봤더니 요거 구분을 거의 못합니다.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게 엄밀하게 딱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읽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공부 특히 정의는 좀 꼼꼼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고 쓱 알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엄밀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으면 막상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 같은 것은 정확하게 이게 약간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좀 구분하는 어떤 그런 섬세함, 세심함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뿌리 근자 루트가 뿌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뿌리 근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스퀘어는 제곱이라는 뜻이니까 스퀘어 루트. 이거를 이제 정사각형의 뿌리다. 스퀘어가 정사각형이라는 뜻도 있고 제곱이라는 뜻도 있죠. 왜냐하면은 옛날 사람 입장에서는 정사각형이 바로 어떤 한 변이 있으면 그 한 변을 제곱한 거잖아요. 루트 A가 해서 A가 나오는 정사각형의 한 변을 정사각형의 뿌리, 근원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뭐 그렇게 불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왜 제곱, 이거 왜 루트라고 부르냐.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불러왔으니까 정사각형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이니까 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은 루트의 역사에서 그 기원전 1700년 전에 작성된 YBC 7289 이게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점토판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토판 태블릿이라고 합니다. 루트의 근사값을 계산했는데 60진법으로 계산했어요. 엄청나죠? 60진법으로 루트 2를 현재의 소수 5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빌로니아인의 방법이라고 해서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2를 계산하는 현대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오래된 방법인데 요거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나중에 이제 함수, 뭐 수열 그리고 이제 점화식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미분도 좀 배우면 좋죠. 뭐 그런 거 배우고 나서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바로 이렇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지금 루트 2라는 거를 60진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놀랍도록 거의 정확한 수치를 계산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방법론도 알려져 있는데 방법론을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신기한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그런 발상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는 좀 소개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계산 방법의 요령들만 좀 적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계산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현대적인 방법하고 매우 똑같아서
어쩌다가 이렇게 하게 됐지라는 어떤 의문을 좀 갖게 만드는 좀 신기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관심 있으시면 바빌로니아의 방법, 이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방법만 소개가 돼 있고요. 거기도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증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것을 좀 하려다가 발견된 게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하게 되네요. 그래서 하여튼 기원전 1700년 전에도 루트 2를 계산했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증명, 아리스토텔레스의 증명은 제가 아까 시간에 좀 했고요. 그래서 루트 2라는 것이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그 루트 2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나중에 이제 할 건데, 1이 되면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게 왜 루트 2가 되나, 이런 것들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루트 2가 발견되고 그거 계산하는 것까지가 옛날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리수라는 개념이 최초로 나오게 된다. 이 루트 2라는 게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이게 이제 발견이 됐다. 뭐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게 바빌로니아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트 2를 60진법으로 아까 계산했다고 아까 그림을 보셨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피타고라스보다 한참 전에 만들어진 시기거든요. 피타고라스가 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그걸 썼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또 발견하게 됐느냐, 이것도 또 좀 약간 미스테리죠. 하다 보니까 알게 됐다라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한 증명은 없이 그냥 직각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정도 또 하겠습니다. 오늘 자꾸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네요. 자, 거기서 이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루트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고 그 기호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라는 추측을 적어 놨습니다. 현대적인 기호는 역시 16세기에 루트가 제대로 이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고, 이건 역시 역사적으로 계속 변천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리수, 그 7페이지 무리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비수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현재적인 의미에서는 타당해 보인다라는 것이고,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인데, 거기 도전 문제 4번은 제가 아까 이미 풀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끝났고, 3번 분모를 유리화하세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를 유리화해달라고 했는데, 분모에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유리수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자, 이걸 하는 방법은, 저희가 그 곱셈 공식 같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 빼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는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그 이 안에 있는 무리수들을 제곱을 통해서 유리수로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곱셈 공식을 활용할 겁니다. 첫 번째 식에는 루트 2 더하기 1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분자 분모가 같으니까 이게 1이거든요. 1이니까 그냥 같습니다. 그냥 1을 곱한 거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데 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곱한 상태에서 분모 부분은 이 곱셈 공식에 의해서 루트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으로 바뀌고 분자는 루트 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2 빼기 1분의 루트 2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 더하기 1로 딱 끝납니다. 요거는 뭐 좀 간단하게 분모 유리와 요령은 똑같아요. 이 가운데 있는 부호를 다른 부호로 만든 것을 분자 분모에 곱해서 정리하면 된다라는 요령입니다. 그 요령은 너무 쉬우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겠죠? 곱하는 게 2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곱합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 얘가 1이니까 곱하나 마나한 거거든요. 모양만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 와중에 분모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따라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으로 바뀌는데 2 루트 2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분의 루트 3의 2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고 2 루트 2 제곱하면 4 곱하기 2니까 8 나오죠. 8 빼기 3 나오고 여기는 2 루트 6 더하기 3 이렇게 나와서 5분의 2 루트 6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요거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저희가 특히 이제 무리수가 분모에 있으면은 좀 약간 불편해 하거든요. 왠지 그냥 둬도 돼요. 그냥 둬도 되는데 이상하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유리수를 좀 고치려고 이렇게 좀 조작을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안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 이 곱셈 공식 활용하는 거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뭐 통분 같은 걸 나중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통분이나 이런 데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식 변형하는 연습 삼아서 이런 거는 좀 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7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8페이지. 이제까지 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했는데, 결국 이제 실수라는 것을 유리수와 무리수 통틀어 실수라고 한다. 그 실수는 수직선하고 1대1 대응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수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성질 같은 겁니다. 실수가 수직선과 1대1 대응이 된다. 이게 엄밀하게 아직 증명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수하고 수직선이 있는데 이 수직선 위의 모든 점 하나하나가 다 어떤 실수 하나하나로 표현이 된다. 또 실수는 수직선상의 모든 점으로 하나씩 또 대응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일단 뭐 그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정확한 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그냥 확실한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학이요. 이게 좀 깊어지면은 잘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잘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은 섣불리 대답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남들이 다 하는 것 정도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수하고 수직선하고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위의 모든 점들이 다 실수가 되고 실수는 거꾸로 수직선이에요. 모든 점하고 다 대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직선 개념은 그 17세기 웰리스라는 수학자가 실수를 수직선이 나타내서 양수, 음수의 연산 같은 것을 설명한 게 이제 최초의 시도라고 하고요. 데카르트도 그 동시대의 사람인데 데카르트는 수직선보다 이제 좌표 평면에 의해서 X축, Y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것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가 먼저 좌표 평면을 먼저 만들었어요.
데카르트가 X축, Y축이라는 좌표 평면을 가지고 그 어떤 도형을 이렇게 평면이 나타내는 것을 먼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이라는 개념으로 그 실수를 표현하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수직선이라는 개념을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본격적으로 수직선이라는 개념으로 실수를 좀 다루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도형을 표현하는 형태로 이렇게 좌표축을 설정하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구분은 일단 이렇게 되는데 참고하시라고요, 그냥. 수직선이란 걸 데카르트가 최초로 이렇게 쓴 사람은 아니고 좌표평면을 제일 먼저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좌표평면도 실은 페르마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둘 다 좌표평면을 쓰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수를 수직선으로 표현한다는 컨셉이 좀 중요하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수를 도입해서 그 음수를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 수직선이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게, 데카르트는 좌표평면을 도입했지만 음수는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양수만 언급하고 끝냈는데, 이 사람은, 이 월리스라는 사람은 수직선을 도입을 하고 음수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연산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좀 남다른 공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음수를 좀 인정하진 않았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더 업버전이 됐다. 조금 더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대소관계도 수직선에서의 관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A, B가 있을 때 오른쪽에 있으면은 크다. 이 대소관계를 여기서 수직선 위에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령으로 실수의 어떤 두 수의 대소관계를 판정을 하거든요. 수직선상에 누가 오른쪽에 더 있냐, 이렇게 이제 대소관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제 위치관계, 수직선에서 위치관계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거는 A 빼기 B가 0보다 크냐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같은 식이에요. 양변에 B를 뺀 거죠. 그래서 같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저렇게 이제 저희가 일종의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자. 빼서 0보다 큰 것이 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부등식에서 얘가 얘보다 큼을 보이라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빼서 0보다 큼을 보이는 것으로 바꿔치기해서 문제를 풀곤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정의 같은 것이어서 이것도 이제 딱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가 B보다 크다는 뺀 게 0보다 크다를 보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수까지 수체계를 좀 너무 빨리 했죠. 좀 빨리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몇 가지 정의들이 있었습니다. 유리수의 정의, A분의 B, AB는 정수, 그리고 부모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된 거.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 A분의 B꼴로, 그러니까 정수 A분의 B꼴로 표현할 수 없는 수.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됐고요. 그리고 순환소수, 비순환소수, 그리고 유한소수. 이렇게 이제 소수를 또 나누고 그 안에서 유리수, 무리수의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나머지 유한소수하고 순환 무한소수는 유리수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연습도 했었죠. 는x를 하고 놓고 적당히 순환마디만큼 곱해가지고 빼서 정리한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 비류법을 써서 증명했고요. 그래서 대략 중요한 내용들은 그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연산이나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리고 제곱근도 중요한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A의 제곱근하고 제곱근 A 구분하시는 거, 제곱근 A는 루트 A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래서 풀마 루트 A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의 제곱은 A제곱입니다. A의 제곱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두 개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페이지에 이제 문자와 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문자와 기호가 도입되면서 수학이 굉장히 추상화되고 산술이라고 부르던 계산이 대수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수학이 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추상화를 시키고 압축된 기호를 사용하고 문자로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번역이 좀 힘들어지니까 그게 어려워지는데 이 어려움이 바로 수학의 추상성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를 도입해서 질적인 도약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오늘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자의 도입이란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자를 도입함으로써 그 산술이라고 하는 것이 대수로 바뀌게 되고 초등학교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 수학이라는 것의 좀 어려움 같은 게 점점 가시화되는 게 이게 바로 문자거든요. 문자고 기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정식 풀이로 가겠습니다. 방정식 풀이는 방정식이라는 말의 어원을 약간 또 소개를 드리고 등식의 성질,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이르는 이런 과정인데 다음 시간에 아마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까지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부등식 내용을 좀 하고 나면은 중학교 대수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진 않은데 방정식 문제를 그래서 제가 많이 실어는 놨는데 실제로는 다 안 풀고요. 대표적인 문제 몇 개만 좀 풀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문제는 중학교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저희 교재 문제들을 좀 참고해서 조금 더 풀어주시면은 좀 도움이 더 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학이요, 그 개요를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게 좀 있습니다. 그게 좀 구분이 되거든요.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은 크게 저런 의미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금방 해낼 수 있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 문제도 마치 피아노 치는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치면은 소리가 난다는 거는 다 배웠지만 막상 아름답게 치려면은 연습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게 좀 숙달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푼다는 거는 그 숙달에 좀 가깝고요. 그래서 연습량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시간에는 연습은 그렇게 많이 좀 다루지 않고 개요 위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은 아마 각자 좀 알아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적은 최대한 그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고 나면은 숙달하는 데는 좀 개인들의 연습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뭐 따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시켜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이제 당부를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